식품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불인정 집행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회계법인의 위탁정산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계속 설명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네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용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불인정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 사용 기준을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문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해서 연구비 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받으셨는데, 이제 2021년도 지금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전문기관이 좀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정상기관은 정동회계법인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과거서부터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질의응답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1년도에 좀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좀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거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고, 과거에 이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연구개발 사업의 출연과제에 적용됐던 과학기술기본법, 더불어서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법 규정은 일단 폐지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하위 법령들이 새로 시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좀 혼돈스럽기는 할 텐데요. 더불어서 이제 과거의 연구비 표준 매뉴얼의 역할을 대신 하는 사용 기준이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하위 법령, 사용 기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도무지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된 과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0년 이전에 협약이 돼서 종료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가 되는, 즉 2020년하고 2021년도가 걸려있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모호할 텐데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집행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정산을 하는 회계법인도 상당히 혼돈스럽고, 연구비를 집행하시는 연구개발기관의 담당 연구원분들도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규정 및 하위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적용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고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불인정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차분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과제인 경우, 그렇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전 규정이 뭡니까? 상당히 궁금하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속칭 간략하게 이하 식약처 출연과제라고 제가 칭할게요. 식약처 출연과제인 경우에 종전 규정을 뭘 사용하기로 하냐면요, 2020년 6월 26일자로 최종 개정된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스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같이 출간한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에 있는 규정이 종전 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문기관이
밑에 로고가 있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로고가 있어서 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아닌 종정규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규정을 의미하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혼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드립니다. 종정규정은 2020년 6월 26일자로 개정된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을 종정규정으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제도의 즉 법 하위 병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요 성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 그 강의는 컨텐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서부터 저희 정동 회계법인이 그 식약처 출연과제에 대해서 정산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각 세목별 불인정 사례에 대한 비율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자, 그리고 유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주요 내용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불인정 발생 세목 순서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구개발기관에서 과거 식약처 출연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떤 세목에서 가장 불인정이 많이 나왔냐라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연구활동비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본 동영상을 만약에 시청하시는 연구자님들한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식약처 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기관들은 용역과제와 출연과제를 같이 수행하시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가장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용역과제에 적용했던 규정 및 지침과 출연과제에 적용했는 규정 및 지침의 차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 미리 드리면 일단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세목의 편제부터 차이가 틀려요. 용역과제는 인건비, 운영비, 이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즉 학술, 연구, 용역에 따른 세목의 편제로 되어 있고요. 출연과제는 과거로 얘기하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편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7가지 그 세목에 대한 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혼돈스러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용역과제에 적용하는 인건비 기준과 출연과제에 적용하는 인건비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용역과제는 학술 연구 용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원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산정이 되고 있어요. 기준 단가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뭐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단계별로 그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검토하는데 우리 출연과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 출연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개발기관에서는 그 용역과제의 지침과 출연과제에 적용하는 지침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용역과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인정 발생 그 비율을 그 수행기관한테 안내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어떠한 세목에서 가장 많이 실수가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나는 거를 안내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세목에 대한 집행을 하실 때 좀 유념을 하시라는 뜻으로 이걸 안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인건비로 들어갈 건데요. 인건비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 식품의약품 안전연구개발사업 즉 출연과제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출연과제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적용되는 과제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적용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과제인지라 자, 그러면 바뀐 법, 바뀐 규정, 바뀐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스캐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 제21조에 있는 연구개발비 공통계산 기준을 한번 그대로 발췌를 해봤고요. 그 공통계산 기준 중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불인정 처분이 된다라는 불인정 사항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있던 부분이 그대로 사라져 있고, 신규로 새로운 규정이 새로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좀 혼돈스러울 텐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집행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실 테고요.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안 되는 거 아실 테고,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봉으로 증빙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 다 안 되는 거 아실 텐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좀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칭해져 있냐면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간하고 복잡한 용어가 써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수행기관간 상호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수행기관은 주관기관, 이제 협동기관은 없어졌어요. 이제 과거에 세부기관이라고 칭했던 게 협동기관인데 협동기관이란 개념은 사라졌고요.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그리고 위탁연구개발기관. 자, 그 다음에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기술 실시 목적이죠. 참여기업, 뭐 이런 기관들을 연구수행기관이라고 칭하는데 이 연구수행기관 간의 거래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다 인정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 밑에 예외사항이 가, 나, 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번하고 다번, 다번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번입니다. 그래서 나번을 좀 강조 말씀드리면요. 비록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시설 장비를 공동관리합니다. 공동관리하는데 그 공동관리를 하면서 각 연구자들이 그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생길 때 그때 공동관리 시설에 가서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연구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그게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비록 수행기관 간 상호간 거래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영리기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리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항의 2번을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인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불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인정되는 내용을 잘 아시면 내가 이 집행을 했을 때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게 판단이 될 텐데요. 자, 나항의 2항의 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뭐 과거 규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익히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 대체하는 경우,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워딩을 좀 그럴듯하게 쓰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겁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내부에 있는 분석 시설, 분석 기관에다가 시험 분석을 의뢰를 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때 그게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그 내용인데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인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비용을 지급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주관기관이 주관기관하고 거래한 거니까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에 해당이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요즘 연구개발기관의 트렌드가 뭐냐면 자체 분석 그 센터나 분석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상호거래 때문에 꼭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게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연구자 중심 행정에 부합되는 연구자 중심 행정과 한 목적적인 취지냐 이런 걸 따져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집행하고 시험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받으셔야 돼요. 자체 분석 기관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분석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분석기관인지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험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적어도 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기관, 이제 자체 분석 기관을 인정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험 분석 결과 보고서까지 내줄 수 없는 정도의 분석 기관과 거래한 거를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공통 불인정 사항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 맨 마지막 중에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영리기관의 그 참여 연구원님들은 주의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제가 이제 식약처 출연과제라고 칭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식약처 출연과제의 지침과 그다음에 과거의 종전규정,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즉 어떤 내용이 없었냐면 읽어볼게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말이 되게 어려워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를 단어 몇 가지를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리기관만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요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냐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용, 자, 그 다음에 대학용, 그 다음에 기타 비영리기관용, 그 다음에 영리기관용으로 4개 기관을 분류해가지고 편제가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한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규정은 영리기관에만 해당이 된다.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만 해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건데요. 인적, 물적이 뭐고 이게 뭐지? 헷갈리죠? 예, 인적은 사람 인자를 쓰니까 사람과 관계, 예, 물적은 지분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럼 사람 관계는 뭐냐 설명을 드리면요.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대표자, 예,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대표자 분과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 이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간의 거래는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게 인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기업 간의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뭐냐면 우리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지분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지분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내가 투자해서 내가 주주로 되어 있지 않는 기관과는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투자를 받은 우리 수행기관의 주주로 되어 있는 다른 기관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예, 지분으로 연관됐다라는 것은 내가 주주로 되어 있거나 우리의 주주이거나, 예, 둘 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 기업 간의 거래는 안 된다는 건데, 자, 세 번째 워딩 중요한 겁니다. 계열사 등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연구자분들은 계열사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열사의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계열사, 관계회사, 뭐 어디 집단, 어디 그룹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이 계열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그냥 예시입니다. 그 옆에 등을 보셔야 돼요. 예, 등을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혁신법에서 이번에 새로 정의가 된 내용이라서 강조를 좀 드려봤습니다.